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로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이인재, 황교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김무성 막 올드보이들이 지금 다시 기원하고 있는데 이인재는 7선에 도전하고요. 황교안이는 나홀로 이재명 잡겠다고 지금 인천 계양 보내달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 중구 영도구가 사실상 무주공산이 돼버렸죠. 여기가 장지원이 지역구인가요? 그러더니 김무성이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1세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도 출마하시고, 천정배도 7선에 도전하고, 정동영 뭐 다 나온다고 하는데, 뭐 굳이 저는 뭐 나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능력되면 살아남으셔라. 능력되면 살아남으셔라.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 나이 먹었다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능력되면 살아남으셔라. 잘 살아남으셔라. 능력되시면. 그 얘기 그냥 해드리고, 별로 이번 총선에 지난 어떤 뭐 과거에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온다 그래갖고 뭐 딱히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즘 늘 제가 김두관이라는 정치인을 예전부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꼭 결정적일 때 똥볼 차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김두관이 친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뭐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면서 여러분들은 뭐 김두관 많이 응원했는데, 제가 정치적인 이면만 보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 게, 요즘 김두관이가 계속 이 선거제 개편 때문에 이재명 바보 좀 멈춰라 뭐 이런 계속 얘기하는데, 하여튼 자기 존재감 살리려고 저렇게 떠드는데 저것도 내부 총질이에요. 그다음에 요즘 이낙연 씨가 지금 신당 창당한다니까 친노 진영, 뭐 친문 진영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김어준 총수도 제가 약간 헛다리 짚었다 그랬죠. 이낙연은 신당 창당한다. 저는 근데 김어준 총수는 아침에 이거는 뭐 신당 창당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아니다. 내가 김어준 총수랑 통화할 때도 이거는 신당 창당한다. 응? 이낙연은 민주당에 있어서 자기가 앞으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갈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런 선거법 개정안 이런 거를 빌미삼아 이낙연이는 나갈 것이다. 제가 그런데 이낙연은 신당 창당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오늘 뭐 최근에 선거 때만 좀 반짝 머리가 깨이시는 김민석 의원도 뭐 사쿠라 정치라고 하고, 임종석 전 실장도 비판을 하고, 이광재 전 의원님도 현재 국회 사무총장이죠. 백의종군 하라 그랬어요. 지금 백의종군 하라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친노는 이낙연을 절대 신임하지 않는다. 그렇죠? 절대 신임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친노지정에서 특히 반발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임종석 전 실장 얘기 좀 할게요. 잠깐. 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에 이제 총선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자기는 뭐 종로나 아니면 저 성동을에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임종석 실장이 3기구나. 난 2기인 줄 알았는데 전대협 3기 의장인데, 근데 임종석 실장한테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정치 거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임종석 실장은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임종석은 그냥 우리 진영에서 전대협 의장 출신 운동권에서나 스타였지,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다 그래갖고 대중적인, 그쵸? 인기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늘 선거판만 되면 혼자 거물인 척하는 게 가장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진짜 정치를 하고 싶거나 그러면 본인의 색깔을 자주 드러내고 본인도 여기저기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거물인 척해요. 그래서 임종석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아직도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이라는 기억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어떤 개혁파니 뭐니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하여튼 그런 앞으로 임종석 실장이나 뭐 조국 장관님 뭐 다 이쪽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라인이니까 어떤 행보를 해도 뭐 소통은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씨가 신당 창당을 거의 이제 내년에 공식 선언을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더라고. 이낙연이 신당 창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들 친노친문은 이낙연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경남도당 위원 경남도당에다가 500만 원 당비를 입금한 건 무슨 뜻이겠어요? 친문은 이번 총선에서 분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낙연은 신당 창당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500만 원을 경남도당에다가 당비를 입금을 해버리는 것은 이낙연이 엿먹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친문은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낙연이 신당 창당한다라고 떠드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500만 원을 경남도당에다가 움직이는 그건 모종의 내년 총선도 경남도당을 돕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종석 실장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려면 조금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하려면 임종석 실장은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되게 혼자 거물인 척하면서 너무 안 보이는 것도 정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낙연의 신당 창당에 친문이 혹시나 싸잡아서 그러니까 이낙연과 선긋기죠. 그렇죠? 이낙연과 선긋기를 친문 지정에서 왜 그러냐면 이낙연 니꼴 친문하면서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배후에 있다 그러면 경남도당에다가 당비를 낼 리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당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비를 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경남도당에다가 500만 원은 당비를 내면서 이낙연과 선긋기, 친문과 선긋기를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최고위원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지금 사실 선거판을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TK도 많이 흔들려요. 근데 특히 이제 PK 부산에서는 더 많이 흔들려서 민주당이 그 부산에 사실 조금만 공들여도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엑스포 실패로 이제 부산 민심도 흔들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부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여기 부산 사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에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어김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좀 외연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탄희 의원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이탄희 의원님이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저는 제 소신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꼭 잡아야 됩니다. 이탄희 의원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탄희 의원은 초선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때의 어떤 법원 행정 시스템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사실상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탄희 의원이 부족한 건 뭐냐? 현실과 이상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정치의 이 더러운 면모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4년 만에 정말 학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과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이상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좀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 되게 민주당에서 정말 순수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민주당에 많이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탄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민주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선이 자기 어떤 소신껏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목소리를 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으로 좀 감싸 안아서 그 현실론에 좀 이탄희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탄희 의원이 현실에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이런 의원들은 우리가 지지자들이 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알겠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탄희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뭐 수박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지자들이 이탄희 의원은 오히려 이탄희의 충정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많이 하니까 이탄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내년에 꼭 출마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원을 해야지, 수박 쌓기 잘 됐다 불출마한다 이런 식의 지지자가 되지 맙시다. 알겠죠? 저는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마 내가 오늘 여기서 이탄희 같은 새끼들은 내년 불출마한다 같이 욕해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쵸?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지금 그 선거제도 갖고 계속 딴지 거니까 일부 열성적인 시청자들을 위해서 같이 욕해주면 아마 시원하다 이렇게 칭찬을 들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열성적인 지지자이지만 가장 이성적인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비판받을지 몰라도 저만큼 민주당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모두가 선거를 앞둘 때는 플러스 정치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민주당 내년 총선 전략이 어떠냐면요, 이거는 아무 뭐 딴 데서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여러분들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이 아까 그거 뭐죠, 올드보이들 내가 살아남으라 그랬죠. 올드보이들한테 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세균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정세균 전 총리는 출마한다는 소리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민주당이 5명,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5명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비례의원 불출마는 뭐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굳이 뭐 비례의원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비례의원들 불출마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례의원 불출마한다라는 그 정도지만, 현재 박비응석, 그 다음에 그 홍성국, 그쵸? 이분은 자기는 연구 학자로 가고 싶다. 근데 뭐 또 오영환이 그 정치 제대로 초선부터 낙엽 입학,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 뭐 여러 명이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이 불출마 지역구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영입 인사들을 불출마에 내세운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영입 인사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치? 민주당이 이제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영입을 하면 김남국 의원님 지역구도 사실 사고 지역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가 불출마하면 거기 누구 나간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확고하게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에는 영입 인사를 한마디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없잖아. 그렇죠? 좋은 사람 영입해갖고 공천도 못 주고 그러면 안 돼서, 영입 인사들은 불출마 지역구에 아마 다들 그쪽으로 아마 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는 현재 뭐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면 말들이 많지 않잖아. 그렇죠? 원칙을 그렇게 김남국 불출마한다 그랬잖아. 그 원칙을 정해 놓으면 이렇게 영입 인사들이 불출마 지역구는 앞으로 아마 불출마 선언은 내년 총선이 아직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민주당에서 불출마한다고 이제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한 10여 명은 될 것 같아요. 10여 명은. 그래서 이거 너무 영입 인사 해놓고 처음에 전 걱정했거든요. 이 영입 인사 해놓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결국은 유시민 장관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유시민 장관님 칼럼 읽어보셨어요? 선거제 개편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냥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난 선거같이 만약에 그 치르게 되면 저번같이 1, 5 누가 봐도 민주당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라고 하면 거기 찍으면 된다. 그쵸? 그냥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냥 이쪽이 민주당 표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보완을 했어요. 뭘 보완을 했냐?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한 거네요. 위성정당 방지법 이거 왜 자꾸 이탄 의원이 주장해요? 지금 만약에 위성정당 방지법 안 하면 민주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나머지 소수정당들이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국힘당에서 욕먹는 게 아니라 민주진영에서 욕먹는 거잖아요. 위성정당이라는 게. 지난 심상정이나 이런 애들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난 총선 같이 치르면 돼요. 어떻게 하냐? 민주당이 비례대표 10명을 뽑아요. 응? 지난번이 진짜 롤모델이야. 더불어시민당이 롤모델이야. 민주당이 비례대표 10명을 뽑고 나머지 시민사회들과 통합을 해서 지난번 같이 민주당이 11번부터 뒤에 먹겠다. 니네 앞에 10번 먹어라. 이거 하면 돼. 응? 이거 이제 대놓고 하면 돼. 근데 다 참여해라.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했잖아. 이거는 병리평으로 괜히 갔다가 열석 이런 거 갖고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윤석열 탄핵 못 시킨다라고 얘기해서, 아니 똑같이 이기면 돼. 민주당이 굳이 국힘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 통과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민주당이 10명을 비례대표를 이쪽에 보내갖고 열석 이쪽에서 비례대표에서 확보를 하고 지역구에서 170석 이상 얻고 비례에서 한 10석 먹고 그럼 180석이잖아 단독. 그럼 나머지 이쪽 한 2, 30석 만들어주면 그게 200석 넘는 거 아니야. 응? 그래갖고 지난 더불어시민당이 그 롤모델이야. 응? 이게 훨씬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도 민주당이 대놓고 비례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자기네들 한 석도 못 먹잖아. 그렇잖아? 그럼 민주당은 국힘당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면 민주당은 이 시민사회와 대대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개혁 진보 정당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비례대표 선수들을 이쪽에 보내겠다. 그래서 지난번 같이 뭐 1번부터 뭐 10번 또는 15번까지는 이 소수정당이 차지를 해라. 민주당은 15번 이후 16번부터 먹겠다. 이게 통 크게 양보하면 모든 진보 세력들이 여기 표가 몰빵되면 여기서 비례대표 30석 얻으면 민주당 10석 가져온다니까? 응? 그럼 욕도 안 먹고 그럼 돼. 걱정할 게 없어 이건. 이거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뭐 국힘당이냐 뭐 권역별 이러면 안 돼. 그냥 민주당 이거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오타 수정보 장재원 나중에 해요. 오타 수정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냥 민주당, 국힘당 위성정당을 만들면 걱정하지 마. 그냥 민주당도 단독으로 위성정당 만들면 욕먹으니까 나머지 소수정당들이랑 같이 대응하자. 그러면 돼요. 이걸로 나는 종지부를 좀 찍고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전부 여러분들 특검에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고 최상병 사건, 이게 윤석열 탄핵안이 지금 이게 윤석열 탄핵거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군 검사도 해병대 순직 사건에 VIP 외압이 있었다 들었다 진술을 했어요. 군 검사가. 그래갖고 이거는요, 사단장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데 결국은 윤석열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조가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해병대 순직 사건에 군 검사도 윤석열이가 외압이 있었다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 이거는 사실 탄핵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2특검 3국조가 시작된다.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요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서울의 봄 영화가 이제 뭐 1000만을 뭐 좀 있으면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힘당이 찍소리도 안 하고 무슨 좌파 영화니 이런 개소리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대한민국의 이 아픈 근현대사를 보면서 누가 봐도 지금의 국힘당의 선조들이죠. 자기네들의 선조들이 결국은 전두환이고, 그런 전두환이의 군부 독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독재 정부가 세워졌던, 그렇죠? 이런 사실들을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알면서 일베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일베들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5.18은 폭동이니 이런 개소리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MZ세대들이 여러분들 보면 예매율이 되게 높대요. 2030에 엄청나게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체로 분노하는 게 뭐냐면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라는 게 등장하죠. 그렇죠?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신군부 박정희에 의해서 또다시 군사 반란을 일으킨 하나회가 명백히 나오죠.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국힘당이 불편해하고 있죠. 요즘 뭐 좌파 영화니 여기저기서 뭐 극우들이 설치고 있죠. 근데 얘네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회를 척결한 건 누구죠? 김영삼이에요. 그렇죠? 하나회를 척결한 건 김영삼이고 그 김호령 중령의 명예를 회복해 준 거는 누구냐면 유승민이에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 서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는 김영삼,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하나회를 척결하고 뭐 이런데 얘기가 있는데 왜 얘네들은 입도 뻥끗 못할까? 얘네들은 입도 뻥끗 못해요. 오히려 이 영화를 가지고 국민의힘 우리 대통령 출신인 김영삼이 했다 이런 얘기를 못하죠. 왜 그러냐? 얘네들 여태까지 국민의힘을 거쳐간 수많은 애들이 군사 반란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김영삼을 내세워서 하나회를 척결했다라고 하는 그 공보다 결국은 국힘당의 뿌리는 이 전두환이의 민주정의당이라는 민정당 세력들이 결국은 뿌리가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거죠. 그렇죠? 지네 뿌리가 결국은 국힘당의 전신에 여기서 다 국회의원 해먹고 나갔던 새끼들이 전부 하나회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해도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죠. 네, 오늘의 제가 뽑은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김기현 사퇴를 했죠. 장제원은 그저께 불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분석해서 장제원이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장제원이는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라 윤핵관의 그 행동대장 역할을 잠시 멈추겠다. 저는 이렇게 또 하나 틀어서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장제원이가 더 영악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장제원이 영악해요. 제가 어제 오늘 국힘당의 굉장히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취재를 하고 했더니 장제원이가 왜 불출마했냐. 부산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장제원이가 왜 잠시라는 얘기 하잖아요.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한다. 장제원이가 부산시장이 꿈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 총선 그러면 왜 잠깐 쉬려고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머리꾼이냐면 이번 총선은 장제원이가 괜히 앞에 나서서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돼봐야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원망은 자기는 지역구에서 4선 의원이 될 수는 있지만 장제원이 앞으로 정치에 난관이 있는 것이죠. 왜? 국힘당이 사실상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없으니까 미리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총선을 지휘해도 내년 총선을 국힘당이 불리한 상황인데 장제원이 괜히 내년 총선 패배를 윤핵관이가 사실상 버티는 바람에 내년 총선에 패배했다라는 그 책임론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총선 글렀는데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엄청난 국힘당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텐데 미리 자기는 불출마를 해갖고 이번 총선과 선긋기를 간 거죠. 그렇죠? 이번 총선이랑 자기는 선 긋고 자기는 백의종군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입 닥치고 있겠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장제원이는 희생의 아이콘이 되는 것이죠. 장제원이는 희생의 아이콘이 되고 다음에 기회가 생기는 거죠. 총선 끝나자마자 1년 반 후면 바로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장제원이는 차분히 국힘당에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여준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장 도전할 때 누구보다도 장제원이 지난 총선에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부산시장 저에게 밀어주십시오. 이겁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김기현이가 사퇴를 했는데 이상한 사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오늘 김기현이가 사퇴하는 거 보면서 대한민국 조선일보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용산의 압력을 이겨내면서 버텼던 김기현이가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여러분들 데스크회의에서 이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데스크회의에서 서울 6석 뭐 전패한다는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조선일보에 들어갔냐. 그쵸? 이거는 국힘당에서 뿌려주거나 용산에서 뿌려준 거다. 용산에서 때릴 때 물러나라. 사실상 인요한이를 보내서 김기현이랑 윤핵관들 불출마를 하라 그럴 때는 아무도 거들떠 안 봤는데 조선일보가 때리니까 바로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이거 수도권 위기론 하니까 조선일보가 나선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안 되는 거를 조선일보가 사실상 김기현이를 날린 거거든요. 응? 이걸 보면요, 지금 조선일보의 시그널이 어디를 향하는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장은 조중동이에요. 응? 지금 조중동이 때리자마자 윤핵관 중에 지금 장제원이가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김기현이가 갔죠. 근데 김기현이가 또 애매한 뉘앙스를 남겼죠. 내년 총선 불출마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대표를 물러나겠다. 그렇죠? 내년 총선에 물러나겠다. 이거는 제가 보면 얼마 전에 김기현과 윤석열이가 만났죠.
울산 선거, 그러니까 PK가 울산 이쪽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김기현이가 제가 보면 이쪽 선대본부장을 맡고 그 선에서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 선에서 김기현이 울산 출마는 용인해주고 그쪽 선거의 선대본부장은 울산에서 김기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그러면 앞으로 국힘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은 선대본부장으로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제가 예상할 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는 거는 조중동에서도 그런 시그널이 없어요. 한동훈은 전국의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본부장으로 하고 수도권이랑 여기저기서 이제 인기몰이를 할 텐데, 이제 비대위원장은 여러분들 선거를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에 앉아 있었다는 거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이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김한길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김병준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병준은 이번 총선에 왜 이렇게 아주 분위기 나쁜데 김병준이 괜히 나와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비대위 체제로 당분간은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영입되기 이제 확정이 될 때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갈 거예요.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가다가 비대위원장 물색을 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용산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김병준도 아니죠. 그렇죠? 김기현이가 김병준으로 생각을 했죠. 용산에서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누구죠? 김한길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용산에서는 지금 오로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결국은 김한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원희룡, 한동훈 선대본부장 공동체제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보면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의 역할을 뭐냐, 그렇죠? 뭐 이준석의 역할을 뭐 미리 다 얘기하고 갑시다. 저는 이준석을 뭐 오늘 김기현이랑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은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준석이 만약에 이번에 돌아가서 국힘당이 선거를 이긴다 그랬고, 이준석이가 앞으로 국힘당에서의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떻게 용산에서 써먹을 대로 써먹고 또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절대 국힘당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결국은 여러분들 이준석을 쫓아낸 건 누구죠? 이준석 체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톤 잡은 게 김기현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힘당이 얼마나 불안한 정당이었냐면요, 주호영도 비대위원장이었죠. 정진석도 비대위원장이었죠. 이제 2년도 안 된 정당이 김기현 체제 빼고는 전부 비대위였어요. 그렇죠? 대선을 이긴 정당이 오히려 대선을 패한 정당은 이재명 체제로 쭉 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 대선을 패한 정당에서 오히려 비대위 체제가 되고 불안정하게 내년 총선을 꾸려야 되는데, 대선을 패배한 정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을 잡고 여태까지 온갖 풍파를 맞아가면서 끌고 오는데, 대선을 이긴 정당에서 개국공신들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1년 거의 2년 가까이 중에 1년 이상이 비대위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그러니까 올해 3월 8일 날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래 여론조사할 때는 김기현이가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 전당대회 당대표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기현이가 3등인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방에 1등이 되고 여러 가지 룰을 변경하면서 전당원 투표제로 바꿔가 룰까지 변경하면서 갑자기 김기현이가 압도적으로 1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봐도 그때는 윤석열이가 도와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정당법 위반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끝까지 윤심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통하는 시대여서 윤석열이 김기현을 밀어갖고 3등이었던 사람이 압도적인 1등이 됐는데, 결국 이렇게 김기현이의 실패는 누구의 실패예요? 윤석열의 실패인 거예요. 그렇죠?
지가 꽂아놨던 당대표 결국은 지 손으로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국힘당은 여러분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죠. 이게 김기현의 잘못일까요? 윤핵관의 잘못일까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윤석열의 시작부터 야당 때려잡기, 야당 당대표 검찰에 표적 수사를 해서 야당 탄압, 거기에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면서 이념 대결로 국민들을 몰아가고, 일본의 굴욕 외교를 하고, 미국의 퍼주기 외교를 하고, 수많은 이념과 역사를 부정을 하고, 경제는 말아먹고, 총체적인 부실 갖고 결국은 윤석열의 국정 철학이나 윤석열의 국정 기조가 잘못됐다는 거를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7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우리만 아닐까요? 국힘당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이준석이가 오늘 김기현을 만나갖고 너무 자책하지 마셔라. 당신 책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김기현 만나서 이준석이는 사퇴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오늘 이 비공개 둘이 만났는데 뭐 김기현이는 신당 차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이는 저는 왜 신당을 창당을 100% 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언제일까요? 당이 최대의 위기에 있을 때죠. 이준석이는 여러분들 제가 죽여놔야 된다 그랬죠. 이준석은 국힘당의 이중대의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가장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폭망했을 때예요. 그렇죠?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폭망했을 때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식물인간이 되고 탄핵인이 뭐니 할 때 이제는 국힘당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외곽에서 국힘당 이중대를 만들어놨다가 이대로 보수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힘당 재건을 한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국힘당을 접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준석을 말릴 수 있는 윤석열이나 용산의 힘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뭐 내년 뭐 모르죠. 이준석이가 혹할 만한 어떤 이번에 공천위원장을 이준석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김기현지까지 내치고 윤핵관들까지 나가라고 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사 공천을 대놓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용산에도 얘기했다는 검사 공천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용핵관, 검핵관, 용산의 참모들, 그 다음에 검찰의 참모들을 노골적으로 이제 꽂는다는 거예요. 김기현이의 당대표 사태가 어디가 출렁이냐면요, 영남 초선들, 그렇죠? 영남 초선들 입장에서는 이제 김기현지까지 당대표에서 날아가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핵심적인 힘 있는 자들이 날아갔는데 초선이 무슨 버틸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들 이준석이를 또 쓸까가 아니라 내년 총선 이후에는 아예 이 침몰하는 배에서 같이 죽을래, 아니면 내가 살려줄까, 이준석 정당으로 접수를 하는 시나리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하면 패배할수록 사실상 이준석이의 정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굳이 국힘당에 지금 들어가서 선거를 지휘해서 이겨주면 뭐합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설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요, 자꾸 그래서 이준석이가 바깥에서 이낙연을 만난다느니 이낙연도 이준석을 찾는다느니, 이거 뭐냐면 내년 총선 이후에 둘 중에 하나는 죽잖아요. 그쵸? 내년 총선 중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든가 민주당이 승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을 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 죽는 지역으로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국힘당이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과 국힘당 출신의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손을 잡으면 내년 총선이 끝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사실상 폭망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접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제3지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낙연이가 지금 밖에 나갔는데, 이낙연 얘기는 조금 있다가 심층 분석을 좀 하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이는 비대위원장은 아니고 선대본부장 정도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총선의 무게감을 조중동의 시그널을 봐도 누가 봐도 윤석열 리콜 한동훈인데,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하는 거는 당내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은 할 수 있지만 전혀 외연 확장의 일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대본부장, 왜 그러면 한동훈이는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제2인자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끝나고 만약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하면 한동훈이는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지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선대본부장을 했고, 한동훈이는 내년 선거에서 지더라도 젖잘싸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더 폭망했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한테 책임을 지는 자리를, 검찰은, 제가 아는 검찰들은요 책임지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제가 보면 검찰들은 얼마나 야갔는데요, 책임지는 자리에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국힘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쇄신이니 혁신이니 뭐 실패한 거죠. 결국은 이번 총선도 조중동이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김기현이 미워서가 아니라 김기현이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은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국힘당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좀 리더격이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김기현은 아니라고 해서 얼마 전에 수도권 여론조사를 조선에서 터뜨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김기현의 사태는 악재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김기현이가 총선 지휘하는 거 제가 얼마나 땡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김기현이를 응원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기현이가 사실상 사퇴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김한길, 안대희 전 대법관인데, 너무 안대희는 뭐 꼰대 느낌이 있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오고 있는데,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유일하게 돌려막기 잘하는 윤석열이가, MB 정부의 인사들도 쓰는 윤석열인데,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 올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습니다. 응?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이나 검사 출신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국힘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대위원장은 정치인 시킬 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선대본부장이나 공천관리 이쪽에 더 신경을 쓰는 거지. 결국은 김기현이는 버티다가 떠밀렸죠. 조중동의 압박은 못 버틴 것이죠. 아까 장제원이 사퇴한 이유는 결국은 내년 권선동 같은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조용하냐? 이대로 가다가 내년 총선 폭망인데 굳이 윤석열 어떤 그 국힘당의 혁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을 타켓으로 삼았는데, 자기네들이 여기서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랬다가는 배지는 달되 모든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자기네들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장제원이의 그 불출마 선언은요, 이미 국힘당은 내년 총선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총선 폭망각이기 때문에 장제원이가 불출마를 하지, 장제원, 만약에 여러분들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150석 이상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장제원이가 여러분들 총선에 안 출마할 이유가 없죠. 한 석이라도 보태겠다 그러면서 버티겠죠. 결국 김기현이는 9개월 동안 윤석열이가 밀어주고 결국은 조중동이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윤석열과 김기현이가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용산도 김기현이를 날릴 수 없었는데, 조중동이 그 다음날 바로 여론조사 하나 올리니까 9개월 만에 결국 조중동이 쫓아낸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된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 김기현이나 얘네들은 불출마를 선언을 안 했습니다. 결국 울산에 5선 출마한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선대본부장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은 여러분들 아무리 혁신이니 쇄신이 이런 개소리를 해도 국민들한테 씨도 막히지 않는 이유가 뭐죠? 뭐가 위기인지 몰라요. 저는 그게 땡큐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가 국힘당의 위기인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윤석열이야. 국힘당의 위기는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근데 엄한 무슨 윤핵관이니 무슨 그 영남 중진이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애킬레스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다 알고 밖에서는 다 아는데 조중동도 알아요.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맨날 혁신이 쇄신이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애들은 빼놓고 여기서 혁신을 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이제 조중동이 여러분들 이상한 의미심장한 기사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중동 입장에서 장제원이나 윤핵관 날리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조중동 입장에서는 윤핵관 날리거나 김기현 날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면 내년 총선을 봤을 때 조중동이 가장 걱정하는 게 누구예요? 김건희예요. 김건희. 김건희는 어떻게 날려야 되냐. 그렇죠? 김건희가 가장 여론이 안 좋고 김건희 특검의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김건희를 조중동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날릴 수 있냐. 이거를 지금 김건희를 지금 어떻게든지 내년 총선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조중동도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동아일보에서는 관저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쵸? 관저에서 사실상 김건희 내쫓아야 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죠? 감찰관리실? 뭐 우리 있었잖아요. 그거 만들어야 된다. 특별감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날렸는데 지금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특별감찰관이라도 만들어갖고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는 관리가 필요하다. 계속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안 들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와이프지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넘버1, 넘버2가 사람들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장악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윤석열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김건희를 어떻게 쫓아내요? 이게 조중동이 가장 풀어야 되는 숙제예요. 그래서 조중동은 뭐라고 하냐? 특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중동이 계속 특검 거부했다가는 그래서 조중동이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는 못하고 특검 거부 특검 찬성 여론 70%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년 총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한 게 용산이 이 정도로 지지율이 안 나오면 내년 총선에 사실상 용산이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용산이 포기를 안 했어요. 김기현이 날리고 윤핵관 날리고 이런 걸 보면 용산에서 결국 검사 공천을 한다는 것이고 용산이 주도로 해서 왜 그러냐면 용산 입장에서는 만약에 용산이 식물 이번에 국민의힘의 총선에 사실상 용산이 아무 힘이 없어갖고 뒤에 빠져 있으면 국힘당이 선방을 해도 용산은 식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국힘당에 심지 않는 이상 국힘당이 선전을 해도 자기는 식물이고 국힘당이 대패를 해도 식물이야. 그럴 바에는 어차피 내년 선거는 용산이 주도를 해야지 20명 30명이라도 용산에 그러니까 윤핵관 검핵관들이 들어가야지 용산 입장에서는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죠. 만약에 국힘당이 80석을 얻었어요. 용산에서 총선 공천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도 국힘당이 80석밖에 못 얻었어요. 이렇게 해도 80석, 저렇게 해도 80석이면 용핵관들이나 검핵관들이 들어가고 그래도 나머지 국힘당을 지키고 있는 게 얘네들이 난 거죠. 어차피 용산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번 총선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당 창당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입장이에요.
음. 현재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려다가 지금 잠깐 까먹었네. 이준석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제발 자꾸 지금 여러분들 김기현이가 오늘 이준석을 만났죠. 자연스럽게 만났죠. 이준석은 국힘당 소속이에요. 지금 우리 민주 진보 진영도 막 이준석이가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입 바른 소리하고 막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준석을 국힘당 소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윤석열 비판한다 그래갖고 이준석은 깨어있는 젊은 청년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전 당대표라는 송영길이나 이낙연이가 이준석과 자꾸 손을 잡는다니까 이준석이 점점 파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이 점점 파래 보이는 거예요. 가장 악질적인 젊은 빨간 놈인데, 이준석이 윤석열과 맞선다 그래갖고 계속 사람들이 이준석이 점점 파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준석은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면요, 이준석은 국힘당을 도울 수도 있어요.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총선 직전까지 만약에 1월달까지 뭐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하고 다음 2024년 신당 창당을 하고 국힘당 계속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답이 없다. 이준석이랑 한동훈이랑 손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이준석이랑 한동훈이랑 손을 잡으면 민주당이 피해지 국힘당이 피해입니까? 응? 지금 누가 봐도 이준석이는 민주당 의원들이랑도 토론하고 민주당 의원들이랑도 같이 방송하고 진보 진영의 방송이라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국힘당 안에 내부 총질하고 윤석열 욕하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과 원희룡과 이준석이 또 셋이 손잡고 사진 찍고 젊은 애들 와 이제는 윤석열이 사라지고 국힘당이 많이 바뀌었구나. 죽여놔야죠 이준석. 응? 나 제발, 나는 진짜 총선에 내년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지만 이준석이 변수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준석이가 중간지대의 모습을 보였으면 이낙연 씨랑 같이 만난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고 송영길을 같이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응?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내 등에다가 칼을 꽂을 새끼를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조중동에서 이준석이를 안 죽일까요? 얼마든지 성상납 받은 이준석 하면서 맘만 먹으면 다 죽일 텐데, 검찰도 맘만 먹으면 이준석이의 성상납 다 깔 수 있을 텐데 왜 못 죽일까요?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에서 당대표였죠. 이준석이가 입만 벌리면 지난 대선은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준석이가 저렇게 밖에 나가서도 신당 창당한다고 큰소리 치는데도 왜 이준석이를 검찰과 국민의힘에서 왜 못 죽이냐? 이준석이가 대선을 당대표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거 자금이나 그 당시에 선거 방식이나 윤석열의 애킬레스건을 이준석이가 그 당시에 결자를 하고 이준석이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막말로 지난 선거 윤석열 부정선거였다 이준석이가 떠들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 이준석이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폭로를 합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이준석이가 폭로하면 지난 대선에 불법 비자금 몇백억이 어디서 들어와갖고 그 당시에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썼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안 그랬으면 조선이나 검찰에서 벌써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거, 성매수한 거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죽이겠어요? 골치 아프잖아. 이준석이 밖에서 지금 저렇게 신당 창당한다 그러서 골치 아픈데 왜 못 죽이냐고.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같이 모든 총알을 맞아가면서 해갖고
1급 비밀, 특급 비밀을 알고 있는 이준석인데, 응? 어떻게 죽입니까? 응? 이준석이가 딱 꼬라지 보니까 보통 놈은 아니지. 이거를 왜 민주당이 죽여야지? 응? 이준석이가 지금 여러분들 진짜 내가 너무너무 불안한 게 이렇게 이미 이준석 대선 끝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한 일배라 그러면서 얼마나 이 나쁜 새끼 갈라치기 하고 젊은 새끼가 정치 이따위로 배워갖고 이념 뭐죠? 젠더 갈등으로 젊은이들을 갈라치고 이런 우리 얼마나 욕했어요. 이준석 욕이 사라졌어요. 이준석이 여러분들 신당 창당한다 그래갖고 그 신당 창당에서 어떤 정치인들을 당선시킨 다음에 민주당으로 끌고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국힘당 망하면 국힘당을 접수하러 들어가던가 국힘당을 자기가 살리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당권이라 쥐고 흔들어대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이준석이 민주진영이에요? 왜들 착각을 해요? 박근혜 퀴즈를 시작해갖고 국힘당의 권력을 잡은 당대표 출신이에요. 지금도 국힘당 소속이에요. 민주당이 뭐가 아쉽다고 이준석이랑 연대를 하고 자빠져고 앉아있냐고요. 왜 이준석이를 민주당 지지자들도 응원을 하고 왜 이준석이를 마치 합리적인 보수로 포장을 해주냐고요. 젊은 꼰대 성공한 일배 새끼일 뿐이에요. 얘가 결국은 우리 민주정의 등에 칼을 꽂을 겁니다. 얘 안 죽여놓은 거 통탄할 거예요. 지금 민주진보진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사람들 반성하세요. 순진한 건지 시청자 올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키워서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준석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한테 하는지 못 봤습니까? 형수 쌍욕이니 뭐 이런 거 가장 잔인하게 물고 뜯은 새끼가 이준석이에요. 응? 내가 왜 계속 이준석이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준석이가 이러다가 국힘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아예 한동훈이랑 손을 잡는,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과 손을 잡고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이랑 손을 잡으면 그 파괴력은 어떻게 하려고? 응? 그 파괴력은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이준석은 국민의힘 젊은 꼰대다 그때 가서 욕하려고? 민주당 정치인들부터 정신 차려야지. 이준석이가 한 얘기 그대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앵무새 같이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준석은 절대 민주지형이 아니에요. 얘는 절대 민주당이 권력 잡는 걸 방해꾼이지 우리 민주당이 권력 잡는데 1도 도움이 안 되는 새끼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응? 난 그게 봐봐요. 천하람이가 여러분들 이상하죠. 누가 봐도 천하람은 이준석의 최측근이에요. 근데 천하람은 국민의힘 후보로 내년 순천에 출마한대요. 당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출마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윤석열의 핵심들은 당에 남아서 사실은 내년 총선 폭망 이후에 당을 수습할 때 있는 것이고, 이준석이는 밖에서 흔들어대고, 내년 총선 폭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민주 진영에서 한 220석 가져가고 국힘당에서 한 80석 정도 가져가고 뭐 이준석 신당에서 한 10석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국힘당은 그냥 공중분해예요. 응? 국힘당 여러분들 70석 80석 얻어봤자 그 정당 갖고 유지하려고 안 해요. 그냥 공중분해예요. 국힘당 이대로 하면 정당 망했다. 새로운 정당으로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 됐다. 그럼 나머지 70석 80석이 어떤 사람을 긴급하게 수혈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준석이나 이런 10석 갖고 있는 애들한테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준석이 이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대통령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까? 이준석이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라도 하냐고. 지난 대선 때 내가 정말 후회하고 반성한다. 지난 대선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어야 된다. 이런 말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지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었다라고만 처음에는 많이 떠들었지.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접수하기 위해서 밖에서 투쟁하는 것이지 민주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밖에서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쵸? 이준석이는 국민의힘을 접수하기 위해서 윤석열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밖에서 투쟁하는 거지 민주당을 위해서 밖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응? 저게 어떤 놈인데요. 응? 저런 이준석과 연대를 한다는 이낙연이 한심하죠. 저런 이준석과 연대하자는 송영길이. 그래서 제가 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송영길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치 생명 어떻게든지 이어가고 싶으니까 이준석이랑도 손잡는다는 새끼들이 무슨 민주고 진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전 당대표라고 하면서 자격이 있는 놈들입니까? 안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이준석 죽여야 돼요. 왜 이준석 같은 애들을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독버섯을 빨리 따다가 갖다 버려야죠. 왜 우리가 독버섯을 키워갖고 사람들은 그게 독버섯인지도 모르고 이 버섯이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이 독버섯에 점점 이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독버섯을 뿌리를 뽑아갖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끊임없이. 응?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이준석이는 민주진영의 독버섯이다. 왜 저런 독버섯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지 우리가 점점 독을 확산시키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국힘당 얘기 조금 있다가 좀 한 번 더 하고 이낙연 씨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진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얼마 전에 김기현과 윤석열이가 만났죠. 그래서 제가 김기현이가 윤석열의 목줄을 주고 있다. 왜 그러냐면 공관위를 띄우는 순간 여러분들 공관위를 띄우는 순간 공정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컷오프예요. 그쵸? 현직 컷오프를 시키는 게 공관위가 할 일인데 그래서 공관위를 저것들이 꼼수로 원래는 이달 중순에 국힘당에 공관위가 떠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할 때까지 1월 중순까지 미루려고 한다. 그쵸? 만약에 윤석열이가 바로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원래는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국힘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가 뜨는 게 늦어져 버리면 공관위 뜨는 게 늦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쵸? 제 생각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어떻게든지 총선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민주당에서 28일 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면 바로 그 주 2, 3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굳이 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냐 안 하냐를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힘당이 나빠지겠죠. 여론이. 이해하세요? 국힘당이 왜 좋은 일도 아닌데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되고 거부권을 행사 안 해도 계속 윤석열에게만 집중이 되는데 국힘당에게는 악재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윤석열이가 최대한 거부권을 빨리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다시 재표결을 붙이면 얘네들이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공관위를 띄운 다음에 공천으로 확정해서 총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국힘당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법조항을 잘 봤거든? 허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민주당이 이거를 재표결을 빨리 붙이면 안 돼. 이게 핵심이야. 며칠 안에 재표결을 재부의를 해야 된다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 이해를 하셨어요? 민주당이 며칠 안에 거부권 행사 며칠 안에 재부의를 올려야 된다가 이게 없어. 법조항에. 민주당이 쟤네들이 공관위가 나오고 컷오프 한 다음에 재부의를 올리면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쵸? 이건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은 잽싸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바로 재부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민주당이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국힘당이 공관위를 설치하고 컷오프가 끝난 다음에 올려야지. 컷오프가 최대한 시간을 컷오프를 당하는 순간 어때지요? 선거가 되면요. 공천을 못 받으면요. 이 당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눈이 돌아가요. 그쵸? 왜 내 뺐지? 나 왜 공천 탈락시켰어? 하면 어떻게 되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야. 이 정당의 저주를 퍼붓는 거야. 응? 그렇잖아? 나를 왜 이유 없이 컷오프 시켰지? 검사들 꽂으려고 내 지역구에 증오가 국힘당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너 엿먹어봐. 민주당이 그때 국힘당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뜨고 컷오프 시킨 다음에 저쪽에서 전쟁 났을 때 김건희 특검 재표결 올리면 날아가는 거죠. 20표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2월에 해도 되고. 그러면 특검이 70일이잖아. 그렇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국힘당이 이거를 알고 공관위를 늦게 띄울 수가 없어요. 공관위를 늦게 띄울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당장 총선이 3개월인데 컷오프 시키고 교통정리를 빨리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공관위 이런 민주당의 수를 알고 안다 그래서 공관위를 미룰 수가 없어요. 응? 미룰 수가 없단 말이야. 응? 그렇지. 공천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꽃놀이패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국힘당을 아작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부의했더니 200석이 넘어가고 통과되는 순간 윤석열은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된 거예요. 이걸로 가면 돼요. 그쵸? 응? 민주당이 급할 게 없어. 응? 수용하면 어떻게 되냐? 특검이 그러니까 처음에 70일, 특검의 활동 기간이 70일 플러스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12월 28일날 만약에 특검을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1월달부터 한 달 정도 특검 임명하고 특검보 사무실 얻고 그러면 2월달이면 끝나요. 그쵸? 그러면 2월달부터 이제 특검이 꾸려지면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총선 기간에 맨날 특검 브리핑이 있는 거야. 맨날 특검 브리핑. 그러니까 총 1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은 15일 내로 국회에 돌려보내고 그게 1월 만약에 15일을 이빠했으면 1월 중순인데 그 다음에 공천으로 뭐 여기저기 공관위에서 날리고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떤 조항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 조항이 없어요.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제2안건을 처리하는 방법 최고죠.
그래서 조선 중 제가 이건 외통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통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 조중동이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윤핵관 쳤죠. 조선이. 김기현 쳤죠. 그 다음에 정리하려는 게 김건희예요. 김건희. 그래서 아마 조중동의 시그널도 김건희 빨리 이거 정리 안 하면 내년 총선 끝난다. 이겁니다. 그쵸?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희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 공천 탈락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분노예요. 분노. 나를 공천 시킨 거는 윤석열이다라는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용화대 인사들, 검핵관, 용핵관 꽂으려고 내 지역구 날린 거 아니냐. 특히 이 재표결할 때는 무기명이야. 응? 이거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응? 하여튼 이거는 김진표도 계속 윤석열이가 거부권 정치를 하면 이거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김진표가 마지막에 자기도 이제 정치 인상에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보시면 된다. 알겠죠? 하여튼 중요한 이슈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그래서 꽃놀이패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알겠죠? 민주당에서는 컷오프 된다 그래갖고 윤석열을 찬성, 김건희 특검 반대를 할 수가 없죠. 하여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국힘당의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이 똑같지 않아요. 그 민주당이 무슨 반란표예요? 이거 반란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어요? 응? 김건희 특검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이라 그래갖고 김건희 특검 무산시킨다 그래갖고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있냐고요? 전혀 없잖아요.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래갖고 그 공천 못 받은 사람한테 이익이 있냐고요? 근데 쟤네들은 윤석열을, 결국은 자기를 날린 건 윤석열인데,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낙연 얘기 좀 할게요. 하여튼 그런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들 이낙연은 제가 신당 창당한다 그랬죠. 이거는요, 제가 처음부터 이낙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줬잖아요. 이낙연은 왜 신당 창당을, 딴 사람들은 이낙연이 신당 창당 안 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때 저는 이낙연은 신당 창당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렇죠? 어준영도 심지어 어제 김어준 총수도 이거 신당 창당 못 한다고 그냥 말을 잘라버렸는데, 아니다. 내가 이낙연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항상 정치 분석을 할 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낙연은 이재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명확해요. 비명계가 검찰의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을 찬성을 해준 거는 검찰의 칼로 이낙연을 치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살인을 하려고 그러다가 살아 돌아오니까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원 당규, 여러분들 그것도 제가 요 얘기하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대의원제 비율을 조정을 했죠. 지금 20대 1로 표의 등가성을 조정을 했죠. 이거 혁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밤새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했더니 박용진 방지법이에요. 이게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표가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요, 박용진 같은 애들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돼요. 그쵸? 허구한 대의원, 허구한 권리당원 표를 권리당원 표 무시하다 보니까 당원들 의사와 다르게 박용진이가 대권 후보에 후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응?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안에 의해서 대의원 대표와 권리당원 대표가 조정된 거는 이건 박용진 방지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원한테 지지도 받지 못하는 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버젓이 2등 3등을 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 당원들은 박용진에 대해서 극도로 박용진 같은 애들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국민 여론조사나 대의원들에 의해서 박용진이가 외부의 여론조사 민주당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왜 밖에서 엄한 이탈표들이 들어와갖고 뽑냐고요. 그쵸? 저는 이건 박용진 방지법이라고 생각해요. 응? 점차 이제 1대1까지 나중에 가겠지만 다시 이낙연 씨 얘기로 좀 들어오면 이낙연 씨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박용진 방지법이 이런 말 좋잖아. 박용진 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워딩 싸움 잘하거든요. 박용진 방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니까 더 이상 당원들에게 인기 없는 정치인은 앞으로 그 어떤 선출직도 뽑힐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다음 전당대 민주당 8월달이에요. 8월달에 박용진 같은 애들 나오면 최고위원 돼요?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낙연이가 자기 계파 어떤 사람 한 명 윤영찬이를 이번에 최고위원에 앉히려고 해. 과거같이 대의원들 1대 뭐 70, 80까지 올라가면 윤영찬 정도 한 명 정도는 최고위원에 올릴 수 있겠죠. 이제는 당원들의 표가 이제는 압도적으로 권리당원이 123만 명이다 되다 보니까 대의원 표는 사실상 1대 한 10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민주당이요 디테일에 정말 강한데 이분이 잘 썼어요. 여러분들은 다 1대 20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교묘하게 20%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 그랬어요. 미만. 이게 굉장한 민주당이 이번에 혁신안을 통과시킬 때 미만이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1대 20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1대 20을 못 넘어가니까 1대 15가 돼도 되고 1대 11이 돼도 되고 이 미만이라는 게 굉장한 디테일을 잘 넣은 거예요. 절대 대의원 대표는 미만이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20%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20%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10 몇 %가 맞는 거예요. 지금 10 몇 %가 맞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낙연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낙연은 민주당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나는 이낙연은 나갈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당 공식화를 했는데 이낙연 신당이 왜 여러분들 이준석에게 손을 내미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낙연이가 막말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아마 제 심층 분석 들으면서 아마 좀 안심을 하셨을 거예요. 이낙연은 여러분들 비명계라 그래서 전부 이낙연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친노 친문도 지금 비명계에 속하지만 친문은 이미 친명으로 넘어온 사람도 많고 친노는 근본적으로 이낙연을 싫어한다. 그 중에서 일부 친문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낙연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자마자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니까 괜히 친문 의원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제 국회 가고 요즘 국회를 자주 가거든요. 취재해보면 가장 친문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낙연 때문에 괜히 나까지 비명으로 낙인 찍힐까봐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요 국회 취재해갖고 예전에 친문 정치인들 많이 알잖아요. 의원들 만나갖고 하면 이낙연이 왜 저래요? 그러면 이낙연 때문에 괜히 우리까지 욕먹는다는 거야. 진짜로. 응?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소영도 오늘 이낙연을 비판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소영의 후원회장이 이낙연이었어. 이소영의 후원회장이 이낙연이었는데 뭐라 그랬냐? 진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소영의 후원회장이 이낙연이었는데 이소영도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낙연이랑 선긋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이낙연이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제가 그래갖고 비명계 중에서 친낙계는 민주당에서 다 내보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낙연이가 큰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낙연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태까지 그 똥파리 새끼들이랑 윤석열 찍었던 인간들이 민주당 안에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이 친낙계와 이 똥파리들을 이낙연이가 싹 데리고 나가면 민주당은 진짜 선명한 파란 민주당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왜 이낙연은 이준석이에게 저렇게 제3지대니 제3신당이니 왜 얘기를 하냐면요. 호남에서 이낙연이가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왜 나는 이낙연이가 저렇게 이준석이한테 부끄럽게, 안 그래요? 어디서 호남 전남지사 출신의 진짜 여러분들 누군가가 얘기했죠. 이낙연이는요 진짜 양지만 누린 사람이에요. 출신만 호남이지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양지에만 정치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응? 이낙연이가 호남의 맹주였다. 만약에 이낙연이가 호남의 맹주였으면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낙연의 신당 창당 소리에 흔들립니다. 근데 왜 끄떡도 없겠어요? 응? 이낙연 자체가 전남 도민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년은 윤석열 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이낙연이가 욕심내갖고 신당 창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당 안에 제가 그랬잖아. 친낙계 몇 명 안 된다 그랬잖아. 대표적인 친낙 윤영찬, 오영환, 현직 2명에 원외 신경민 딱 3명이라 그랬죠. 진짜라니까. 내가 아는 친낙은 윤영찬, 오영환 현직, 원외 신경민 딱 3명이에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김용민, 뭐 이원우 이런 애들이요 이낙연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 제가 취재한 거 따끈따끈한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서른 의원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서른 의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탈당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있어요. 서른 의원이 그래도 그 사람은 민주지정이잖아요. 서른 의원이 민주주의 4.0에 서른 의원이 민주주의 4.0에 저거예요.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한다니까 서른 의원이 이낙연 따라가서 창당한다는 새끼는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취재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민주주의 4.0 그리고 그 김근택의 어떤 수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서른이 이미 이낙연으로 손을 걷어요. 서른이 이재명을 비판을 하지만 탈당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이준석과 어떻게 손을 잡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노영민 이런 분들은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노영민은요 누가 봐도 친문이에요. 노영민 여러분들 이낙연 신당 창당한다. 문재인 경남도당에 당비 500만원 지급. 뭐죠? 친문 정치인들 괜히 이낙연이랑 엮여갖고 비판받을까봐 이낙연이 신당 창당한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당위원장에 도당에다가 500만원 당비를 냈어요. 뭐죠? 우리는 탈당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을 선근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왜 이낙연 신당 창당 소리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당에다가 500만원 당비를 냈겠냐. 절대 분열은 안 된다.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친문 정치인들이 이낙연과 손을 거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친노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이낙연 비판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임종석도 비판했죠. 이광재 이낙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백의종군 하라 그랬어요. 세게 얘기했어요.
뉴스핌 있죠? 통신사. 뉴스핌이랑 이거 왜 이래? 뉴스핌이랑 인터뷰에서 이광재 의원이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광재, 이낙연, 백의종군하고 선당우사해야 된다고. 응? 내가 얘기했잖아. 친노는 이낙연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래서 자기가 신당 창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싫은 사람 민주당에서 다 나와 했더니 사람들이 뭐야 병신, 그래도 이준석은 아니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낙연 신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낙연이 이런 신당 창당이 나쁜 정치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이낙연을 용서할 수 없냐면요, 이낙연이 여러분들 신당 창당을 했다고 칩시다. 한다고 하죠. 그러면 누구랑 싸울 것 같아요? 민주당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싸움을 민주당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탄생하는 순간 더불어시민당 지지자들이 누구랑 싸웠어요? 국힘당이랑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국힘당이랑 싸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안에서 열린민주당으로 안 가게끔 표하려고 싸웠죠. 이게 제대로 된 나쁜 정치라는 거예요. 이낙연이 신당 창당한다는 순간 이 똥파리들과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총력전을 해서 우리는 이낙연 죽이려고 하고 저거는 사꾸라다, 그쵸? 저건 사꾸라고 민주당을 배신한 정당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혹시나 저쪽에다가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홍보를 할 테고, 저쪽은 이재명은 민주당을 망하게 했다. 왜? 지지층이 겹치니까. 그쵸? 이낙연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여갖고 자기한테가 투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결국 이낙연은 민주당을 때릴 것이고,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때려갖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오려고 하고, 지 힘으로만은 안 되니까 이준석을 손을 잡아갖고, 그래갖고 윤석열 싫은 사람 우리 찍어줘, 이재명 싫은 사람 우리 찍어줘, 이 지랄을 떨라는 게 낙지연대예요. 낙지연대? 낙성연대예요.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거예요. 아예 1월달에 창당 공식화하고 앉아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는요, 이낙연을 끌어들이는 순간 합리적인 보수가 돼요. 왜 이낙연이가 정무적 판단이 그지 같냐면요, 이준석은 이낙연과 손을 잡은요,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낙연은 이준석의 손을 잡는 순간요, 배신자, 배반자,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호남 정치에서 이단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두환 후세들과 전남 도지사까지 했다는 인간이 저런 새끼들과 손을 잡고, 아무리 정치가 야비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이익을 보죠? 이준석이 얼마나 여우 새끼인데요. 이준석이는 이낙연과 손을 잡아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나중에 타격이 입을 게 없는 것이죠. 자기는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준석이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낙연이가 모를 일도 없으면서 왜 이낙연이는 이준석에게 손을 내미냐? 이낙연은 마지막이거든요. 그쵸? 이게 실패하면 그냥 이낙연이는 이재명 비판하면서 정계 은퇴하면 끝이에요. 나이가 내일 모레 80이거든요. 이낙연이도. 이낙연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응? 근데 이낙연이가 손잡으려고 하는 새끼는 동상이몽인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이준석이는 이낙연이랑 손을 잡고 잘 해봐서 이낙연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준석이는 이낙연이랑 손을 잡고
총선이 끝나면 결국은 국힘당으로 복귀하는 원대 복귀 능력이 있는 애예요. 이낙연은 총선이 끝나도 돌아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은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가치가 있는 애지만 이낙연이는 폐기물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이준석이는 얼마든지 돌아갈 데가 있죠. 저쪽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준석이는 우리 같은 기득권, 꼰대 정당, 수구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해 준 게 이준석이다. 이준석이는 국힘당에서 이낙연과 연대를 한 다음에 깨져도 모셔갈 수가 있지만 이낙연은 이건 폐기 처분이죠. 유통기한 지났잖아요, 이낙연. 왜 민주당은 유통기한 지난 사람들한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응? 결국은 이낙연이가 입지가 좁아드는 것은 뭐든지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호남이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응? 더욱더 조국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도 이낙연이랑 같이 할 마음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낙연은 정치를 시작한 것도 제가 잘못한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말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결국은 지난 대선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재명 깜도 안 되는 게 나 대신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경선 불복이 아직도 이어지면서,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심층 분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민주당의 개혁은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제가 민주당의 개혁은 누누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당대표 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될 때부터 끊임없이 제가 얘기한 게 뭐죠? 민주당의 혁신은 이재명을 인정하는 것부터 돼야 된다. 지 혼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지 혼자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재명이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사퇴해야 된다. 응? 지 혼자 인정 못하니까 지가 나가는 거예요. 응? 거기에다가 더 이제 이낙연이가 앞으로 힘 빠진 게 뭐냐? 뭐 삼총리 연대설 뭐 이런 개소리 있잖아요. 제가 많이 민주당을 취재해 봤더니요, 오히려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는요 조만간 이재명 당대표와 회동합니다. 너랑은 안 만난대.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 김부겸 의원님이나 정세균 총리는 딴 거 없어요. 이재명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 근데 분당이나 탈당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신당 창당이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이낙연을 비판합니다. 응? 그래서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가 이런 것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좀 품고 가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낙연 혼자 들떠갖고 정세균, 김부겸, 삼총리가 회동한다, 그런 파괴력이 언론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정세균 총리는요, 절대, 내가 그랬잖아, 정세균과 이낙연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정세균은 열린 우리당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고, 늘 범친노, 범친문이라는 그런 힘있는 민주당의 대세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고,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뭐 저딴 거, 정세균 총리가 여러분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 줄게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총리가 왜 여러분들 중간에 사퇴했는지 아세요? 응? 정세균 총리가 왜 사퇴했냐? 이낙연한테 호남의 맹주 자리를 당원들에게 뺏긴 게 너무 분노한 거야. 왜 그러냐면 정세균은 그동안 민주당이 와해되지 않도록 늘 지켰던 사람인데, 그래서 정세균계라는 계파가 있어요. 그쵸? 정세균계라는 진짜 정세균 의원을 따르는 의원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친낙계 봤어요? 응? 친낙계 들어봤냐고. 응? 친낙계 들어봤냐고요. 친낙계 요즘 들어봤잖아. 친낙계 요즘 들어봤지 여러분들. 정세균계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정세균계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정세균계라는 계파가 있었어요. 친낙계 있잖아, 두 명. 윤영찬, 그 다음에 오영환. 그래서 정세균 의원이
사실상 지난번에 가장 자존심 상했던 게 호남에서 그 똥파리들이 하도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갖고 정세균 의장이 이낙연이가 마치 거물인 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도 선 걷고 친노도 선 걷고 심지어 이소영, 자기 후원회장을 했던 이소영도 선 걷고, 진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따끈따끈한 취재 내용입니다. 서른 의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거기 뭐죠? 민주주의 4.0 마청이잖아. 탈당하면 죽여버린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른 의원이 여태까지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면서 불만을 많이 토했지만 탈당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신당 창당을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 김근택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을 넘은 거죠. 선을. 그래서 현재 제가 따끈따끈한 여러분들 취재를 좀 해드렸고, 저는 이낙연은 다분히 이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무늬만 호남이었고 무늬만 민주당 사람이 맞죠. 이낙연은 늘 양지에서 손에 피 묻혀가지 않으면서 좋은 자리만 다니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도지사하고 그런 자리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 여러분들 그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엔 대학이 2개 있다. 서울법대, 서울대, 그리고 나머지 대 3개가 있다. 서울법대, 서울대, 그리고 그 외의 대학. 그냥 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더 어울리는 자라서, 그래서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분들 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노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낙연이 탈당해도 민주당은 1도 손실이 없다. 그렇죠? 이낙연이 탈당해도 민주당에 손실될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을 시끄럽게 했던 이낙연과 그 이낙연, 윤석열에게 대선에서 투표했던 그 똥파리들 몰고 나가면 진짜 민주당다운 민주당이 됐다. 낙지와 함께 사라져라. 제발. 왜 민주당 가입해갖고 윤석열 투표하는 이런 인간들이, 우리가 예전부터 그래갖고 얘네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은 누릴 건 다 누리고 결국은 국민에 대한 배신, 민주당에 대한 배신. 그리고 이낙연 씨 미안한데, 이낙연 씨가 자꾸 이재명을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주제 파악하라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의 비주류들이 제 방송을 더 많이 봐요. 제가 이제는 다 방출할게요. 비명계 의원들이 제 방송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저는 친문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지난 친문 정치인들이랑 제가 얼마나 친했습니까? 친문이잖아 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난 친명이 됐잖아요. 내가 비판하는 게 되게 아픈 거죠. 내가 비판하는 게. 제가 한 2, 3주 전에 국회를 갔다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친문 정치를 만나서 했더니, 왜 이렇게 이낙연을 싫어하고 왜 이렇게 우리 친문 정치를 싸잡아서 우리는 이낙연이랑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낙연 씨에게 이런 말씀을, 혼자 이재명과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낙연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낙연 차기 대선 후보 퍼센트 하면 2%인가 나오던데요. 주제 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 똥파리들 믿고 경선에서 2등 했다고 마치 당신은 민주당에 그 무엇을 해도 앞으로 나올 데가 없어. 당원들의 77.77% 강력한 지지가 있는 사람과 당신은 누가 지지하냐고. 정치인은 당연히 지지 세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비명계나 친낙계 니들 잘 들어.
무슨 그리고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니들 정치 칼럼 뭐 논설 쓰는 새끼들 잘 들어. 이 꼰대 새끼들아. 팬덤 정치 없어져야 된다? 야, 이 미친놈들아. 그러면 인터넷을 없애든가. 응? 그거는 인터넷 없던 시절에는 팬덤 정치가 있었겠지. 야, 온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응원하고 그런 세상이야. 어떻게 팬덤 정치가 없냐고. 응? 이 멍청한 새끼들아. 응? 팬덤 정치가 왜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지들이 팬덤이 없으니까. 그쵸? 니들은 왜 팬덤이 없는지부터 반성해.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지지를 층이 없으면서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누가 있나 봐봐. 응? 김대중 대통령도 막강한 호남에 지지층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야. 어?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라는 그런 정치 결사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팬이라는 정치 결사체가 있어서 된 거야. 너는 똥팔이라는 정치 똥팔이라는 정치 결사체가 있으니까 넌 망한 거야. 넌 똥된 거야. 응? 너는 똥팔이라는 정치 결사체가 있으니까 너는 똥된 거야. 어? 왜 그걸 몰라? 어? 응? 나 진짜 답답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 요즘은요, 여러분들, 나도 심지어 팬덤이 있는데, 유튜브 작은 방송도 다 팬덤이 있는데, 어떻게 팬덤 정치 없어지라는 계속 시대랑 좀 100년 전 정치하냐고.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은 작은 동네 동호회에서도 운동 잘하는 사람은 팬덤이 있는 거예요. 응? 유튜브에서 조그만 운동도 팬이 있는 거고 연예인들도 팬이 있는 거, 정치인들도 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놈의 무슨 팬덤 정치 사라져라.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인 좋다고 찍는 게 그게 무슨 팬덤 정치냐고. 어? 그럼 아예 무슨 깜깜이 투표를 하든가. 어? 그래서 내가 하나 얘기해 주신 게 팬덤 정치를 욕할 게 아니라 니들은 왜 팬덤이 없는지를 생각해봐라. 어? 왜 니들은 팬덤이 없는지 반성부터 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뭐 니들이 얘기하는 개딸 그래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정치적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팬이라는 거는요, 무한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뺏겼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낙연은 누구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줘 본 적이 있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낙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인들이 똥파리들 빼고 있을 수 있나?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저렇게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정치를 시작한 이재명을 보면서 나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정치 시작했던 이재명에게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는 거거든요. 과연 이낙연이는 왜 이재명 지지자들, 제가 저번에 쇼츠로 만들었죠. 지금 이낙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때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최고의 안티로 만들고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지 못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반성했냐고. 응? 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이낙연 우리가 응원 안 했어요? 대정부 질문할 때 국무총리로서 와 역시 사이다 총리 하면서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이동을 하면서 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을 못 주고 왜 이재명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건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왜 사람의 마음을 못 얻었는지 지가 알아야죠. 응? 저는 팬덤 정치 욕하는 새끼들은 진짜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러고 싶어요. 응?
너 휴대폰 없을 때 정치 생각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너 집에 인터넷 없고 컴퓨터 없을 때 타자기 두드릴 때 그때 정치 생각하는 거지.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응? 이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심지어 어떤 댄스 춤 하나만 잘 춰도 전 세계에서 팬이 생기는데 어떻게 나 대신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해주고 나라를 앞으로 책임져야 되는 막강한 저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팬이 안 생기는지 어떻게 팬이 안 생길 수가 있냐고. 응? 윤석열이나 이낙연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니들은 잘 맞는 거야.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전 대표였다는 송영길이나 이낙연 무슨 이준석과 제 3당 신당 논의를 한다. 니들은 니네만 죽는 게 아니라 미래의 민주당을 또 한 번 니들 위기에 빠뜨리는 짓이야. 이준석이가 민주당에 도움을 줄 것 같아? 너 같은 변절자들 새끼들 때문에 너희들 그래서 사쿠라 소리를 듣는 거야. 적어도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당성, 정체성, 이념, 저 반민족 세력들, 저 독재 군부의 후손들과는 끝까지 우리가 투쟁해서 목숨을 걸고 쌓았던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라도 저런 전두환이의 후손, 박근혜의 후손들과 어디 손을 잡고 정당을 만드나? 이거는 민주당원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결국은 나중에 다음 대선 때 이준석이라는 꼬마 일배를 정치 거물로 키워주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전 대표들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적어도 민주진영의 대표 제1 당의 거대 정당의 대표였던 자들이 저런 성공한 일배에게 찾아가서 신당 창당 구걸하고 쪽팔린 줄 알아라. 그럴 바에 정치 은퇴해라 다. 응? 안 그래요? 결국 저런 새끼 정치 거물로 키워줘 갖고 나중에 다음 대선에서 젊은 애들 또 갈라치는데 더 큰 효과가 있고 지난 대선의 이준석과 대선 이후의 이준석은 체급이요. 이준석 10배 커졌어요. 위기감 느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윤석열을 도왔던 이준석이는 단순히 20, 30대 젠더 갈라치기밖에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지금 이준석은요. 그때 2년 전의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은 이준석의 체급은 10배 더 영향력 파괴력이 생겼어요. 민주진영 전체에 나중에 위기를 자초하는 짓이에요. 이준석 죽여놔야 돼요 이거. 응? 그 책임이 다 송영길 그 다음에 이낙연 당신들한테 돌아갈 거야. 이준석한테 자꾸 무슨 연대하자 그러면서 이준석이를 합리적인 그 미래의 젊은 정치인으로 키워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오늘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얘기 좀 할게요. 검찰 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알고 있지만 니들은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다 그래도 못 본 척하는 거니 아니면 귀를 닫고 있는 거 이거 왜 수사 안 하니? 응? 딴 사람 같았으면 난리 났지. 응? 니들은 벌써 김건희 명품백 받은 거 이거 누가 봐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수사를 안 하니? 한동훈이는 왜 그 수많은 사건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왜 언론 보도를 못 받니? 응? 그러니까 니들은 공정한 게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거야. 응? 왜 침묵으로 하니?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들한테만은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하시는 거 보다 보면 일반 민간 사회에서는 직무유기라는 게 없어요. 이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김영만법 위반 100%잖아요. 초치님이 고발까지 했잖아.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니들 내가 얘기하지만 신원식이 너 잘 들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기극이다 그러고 평화 해치는 북한엔 파멸의 지옥분이다라고 하면서 지랄하는데 요즘 나한테 많이 들어와. 이쪽 파주 적견지대 철원 적견지대에서 니들 수십 대 탱크로 니들 군사훈련한다며? 응? 니들 요즘 휴전선 여러분들 지금 제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여기 전쟁 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강원도 철원이랑 이 파주 주변에서요 탱크 기갑 부대들이랑 매일 훈련한대요 이것들. 이 새끼들 니들 총선 전에 김건희 덮을 거는 전쟁밖에 없지. 총격전 응징이 억제다 이 지랄하는데 니들 내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안 통한다 이번엔. 응? 안 통한다 이 새끼들아. 지금 전쟁 나는 줄 알았다. 탱크들이 수십 대가 휴전선 주변에서 훈련하고 있고 그 지랄 떨고 있대요 지금. 어? 네, 알면 안 당합니다. 알면 안 당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호평고등학교 남양주에 있는 겁니다. 남양주 호평고등학교에서 최민희 의원님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몇 년생이죠? 우리 촛불 누나가 난 깜짝 놀랐어. 나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나이가 많은 건 줄은 알았지만 최민희 의원님이 64세인지 처음에 알았어. 60년생이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것도 60년생인데 비례대표 한 번 해보셨어요. 60년 12월생이에요. 60년생이면 지금 몇이에요? 64 맞죠?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 70이에요. 70. 내년에 국회의원 하면. 우리 촛불 누나 국회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조응천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 최민희 의원님 우리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개혁국본 탄생에 우리 촛불 누나 늘 함께 해주셨죠. 여러분들 이번에 호평고등학교에 지금 여러분들 많이 우리 개혁본 의원들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개혁본 흔드는 자들이 많지만 이번에 개혁본 끄떡없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개혁본 총직결을 호평고등학교에서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 개혁본에서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날 송년회도 있으니까 오전 11시에부터 1시까지 그 맛있는 점심 드시고 여기서 이제 버스로 우리가 장재원한테 배웠죠. 버스로 이동한다고. 전세 버스로 이동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조영희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시민 대표님들이 개국본에서 여러분들 송년회 준비했다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갖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거기서 버스 타고 최민희 의원님 그 뭐죠? 북콘서트인가? 개소식인가? 하여튼 뭐 그쪽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